옛날 옛적에 지식의 수포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다양한 학문과 이론이 오가는 학문 장터가 열리곤 했습니다. 이 장터에서는 수학자, 철학자, 과학자들이 모여 오랜 시간을 들여 자신의 지식을 교환하며 서로의 지혜를 시험하곤 했습니다. 그중 가장 인기 있는 테마는 바로 선험적 종합 판단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날 이 마을에 칸틸루프라는 이름의 젊은 철학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선험적 종합 판단이 무엇인지 재미있게 설명해 주기로 했습니다. 칸틸루프는 작은 연단에 올라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 테니 집중해 주세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마법 같은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눈으로 보고 경험해야만 알 수 있는 경험적 마법이고, 다른 하나는 경험이 없어도 알 수 있는 선험적 마법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칸틸루프는 손을 휘저으며 마치 비밀을 풀어가듯 말했다. 우리 모두 수학을 배울 때 어떤 신비로운 일이 벌어지는지 생각해보세요. 수학 시간에 우리는 아무것도 손으로 만지지 않고 7 플러스 5는 10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선험적 종합 판단입니다. 경험 없이도 새로운 정보를 확실히 알게 되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신기한 듯 중얼거렸습니다. 칸틸루프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더해갔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께 시험 하나 내볼게요. 상상해보세요. 어떤 도토리가 있고 그 도토리를 심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도토리는 떡갈나무가 되죠. 경험상 우리는 이 과정을 알고 있지만 여러분은 떡갈나무가 어떤 모습이 될지 경험하지 않고도 커다란 나무가 될 거야 라는 종합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경험을 넘어서는 지식, 선험적 판단의 힘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라며 칸틸루프는 손가락을 들고 경고했습니다. 선험적 판단은 마냥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모든 것을 선험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떡갈나무는 항상 햇볕이 잘 드는 언덕에 있어야 한다 고 확신하게 되면 그 그늘을 좋아하는 소나무의 입장을 잊게 될 수 있죠. 사람들은 칸틸루프의 이야기에 몰입하여 그저 수학 문제를 넘어 인간의 사고와 인식의 깊이를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마을에서 지식의 중요성과 동시에 여러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재미있는 일화로 오랫동안 기억되었습니다. 결국 칸틸루프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지혜로운 자로 남아 수많은 선험적 판단이 깃든 이야기를 통해 마을에 새로운 시각을 전파하며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이에게 지식을 나누는 즐거움을 전파하며 이어져 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작은 마을에 재미있고 똑똑한 철학자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아리스토였다. 아리스토는 매일 아침 마을 광장에서 사람들에게 철학을 전파하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목적론이라는 그의 가장 좋아하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아, 아리스토가 소리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단순히 우연의 산물이라고 생각했나요? 아닙니다. 모든 존재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변화는 어떤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고요. 사람들은 호기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리스토는 손에 몇 개의 도토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 도토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도토리를 보세요. 그것은 땅에 떨어져 비를 맞고 시간이 지나면 참나무로 자라게 됩니다. 이 도토리가 참나무가 되는 것이 바로 그 친구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호기심 많은 젊은 청년이 아리스토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인간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할아버지? 아리스토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며 살도록 설계된 존재입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부와 명예를 넘어서서 영혼의 완전한 만족과 모든 잠재력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하죠.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은 저마다 다른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아리스토는 미소를 지으며 답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각자는 자신의 능력과 덕성을 발전시켜야 하며 그것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됩니다. 우리는 다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을 실현할 때 비로소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되지요. 이러한 과정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만들며 사회에 기여하게 됩니다. 어느새 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은 나뭇가지 속에 깃든 바람처럼 조용히 그 이야기에 젖어들었습니다. 아리스토는 광장을 둘러보며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중요한 의무를 주려고 합니다. 여기 모인 각자 자신만의 목적을 찾기 위해 오늘 하루를 여러분이 내면을 탐구하는 데 써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단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더 깊은 만족을 위한 여정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며 광장을 떠나갔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자신만의 목적을 찾기 위한 여정에 나섰습니다. 어떤 이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고 또 다른 이는 오래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자기 나름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리스토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을의 변화에 흐뭇해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차 서로에게 더 친절하고 자신의 강점을 발휘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어느새 이 작은 마을은 행복이 넘치는 곳으로 변했고 사람들은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목적을 알게 해준 아리스토 할아버지에게 있다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이리하여 목적론은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식으로 따뜻한 행복을 선사했답니다. 할아버지는 그 후로도 오래도록 자신의 지혜를 나누며 남은 생을 행복하게 보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 마을에 행복 한 개 삼기 라는 이름의 특별한 기계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기계를 통해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지를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계는 매우 복잡한 알고리즘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매번 최고의 선택을 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마을의 선조들은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이 기계를 만들어내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결과를 신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한 젊은 농부인 제인이 마을 회관에 들어와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과 기계를 나란히 놓고 한 가지 실험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인은 제기된 상황들을 기계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사람들이 가진 직관과 도덕성을 발휘하여 의사결정을 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지만 제인의 요청에 따라 몇 가지 간단한 상황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마을의 가장 오래된 나무를 베어 목재로 팔아 다수의 이익을 도모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기계는 즉시 이 결정을 지지했지만 제인은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이 나무는 우리 마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에서 특별한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그 목재가 다수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지만 마을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줄 질적인 요소들은 고려되지 않은 것 아닐까요? 사람들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들은 제인의 말에 동의하기 시작했고 기계를 통해서는 평가할 수 없는 가치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나무는 단순한 목재 그 이상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두 번째 상황은 마을 잔치에서의 음식 선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기계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선택하도록 제안했지만 제인은 다수의 기호뿐만 아니라 다양한 식생활의 존중도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녀는 각자가 좋아하는 음식을 직접 가져와 함께 나누자는 제안을 했고 이는 모든 사람의 행복을 더 크고 다채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실험들 이후 사람들은 제인의 제안에 깊이 공감하여 그녀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실현하는 데 있어 기계의 냉정한 판단보다 사람의 감정과 질적인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기계의 도움 대신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공리주의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로도 마을은 각자 자신의 도덕심과 공감, 능력을 신뢰하며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행복한 계산기는 마을 중앙에 전시되어 그 자체로 공리주의의 역사적 의미를 상기시키는 역할로 남아있었습니다. 제인의 용기와 통찰력 덕분에 마을은 누구보다도 질적인 쾌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공동체로 성장했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테네에 소크라테스라는 사상가가 살고 있었어요. 그는 제자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며 진리를 탐구하던 인물이었죠. 어느 날 제자 중 가장 호기심이 많던 플라톤이 소크라테스를 찾아왔어요. 선생님,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의자들은 왜 다 다른데 우리는 모두 그걸 의자라고 부를 수 있는 걸까요? 소크라테스는 플라톤의 질문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그것은 이데아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란다. 플라톤, 자, 이제 너에게 신비로운 여행을 하나 제안하지. 소크라테스는 플라톤을 한적한 숲 속의 작은 언덕으로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이상한 문이 하나 있었죠. 플라톤, 이 문을 통해선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데아의 세계로 갈 수 있다네. 준비됐으면 함께 가보자고. 플라톤은 고개를 끄덕이며 소크라테스를 따라 문에 들어갔어요. 문을 통과하자마자 플라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었어요. 모두가 우리 세계의 것과 닮았지만 완벽하게 조화로운 사물들로 가득한 세상이었죠. 특히 여기저기에 놓여있는 수많은 의자들이 그의 눈길을 끌었어요. 그 의자들은 각기 다른 모습이었지만 모두가 완전하고도 이상적인 모습으로 빚어져 있었어요. 플라톤은 탄성을 질렀어요. 이 의자들은 모두가 어떻게 이렇게 완벽할 수가 있나요? 소크라테스는 곁에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곳이 바로 이데아의 세계란다. 플라톤, 우리가 현상계에서 보는 모든 의자는 저마다 조금씩 다르고 불완전하지만 그 본질은 여기 있는 한 가지 의자의 이데아를 따라 만들어진 것이네. 이곳에 우리는 그 진정한 실제를 볼 수 있지. 플라톤은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현상계에서는 우리가 실제의 그림자만 보는 거군요. 이데아를 이해하면 우리의 삶과 세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말하며 플라톤은 이데아를 탐구하기로 결심했어요. 시간이 흘러 플라톤은 이데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깨달음을 나눴어요. 그는 사람들에게 불완전한 현실만을 바라보지 말고 그 너머의 진정한 본질을 탐구할 것을 역설했죠. 이러한 가르침은 아테네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플라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자로 기억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상에서 마주하는 삶을 하나에도 그 너머에는 무한한 가능성과 본질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며 꿈과 이상을 향해 끊임없이 탐구하는 것이 진정한 철학자의 길이라는 것을 플라톤과 그의 이대 아론 이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입니다.